먼저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황진영 책임연구원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황진영입니다. 먼저 그 수요 포럼에 이렇게 초대를 해 주셔서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정병근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그 누리호 그다음에 또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돼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제 그 성원도 해주시고 우리 항공우주 계통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많이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점에서 또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외부를 보면 세계는 저희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부분에서 먼저 세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우주 현황입니다. 우주를 얘기할 때 국가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의 우주 프로그램을 보면 잠깐만요. 한 전체적으로 825억 달러 정도의 투자가 있습니다. 정부 투자가 있고 그 중에 한 500억 달러 정도가 공공이고 한 300억 달러 정도가 민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825억 달러 중에 압도적인 지출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476억 달러에 해당되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한 70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 분야에서는 미국이 거의 전 세계 투자의 75%를 점할 정도고 우리나라는 통계상으로는 한 1억 달러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 있습니다.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을 모두 합친 그 우주 경제 규모를 얘기하면 2021년에 한 3,7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주 경제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2030년에는 6,400억 달러 정도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부문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제조, 발사, 그리고 지상 장비, 요거 이제 제조 쪽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하는데 3,300억 달러 정도 되는 중에서 약 370억 달러밖에 이 부분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거의 10% 남짓한 정도고요. 위성 운영이라든지
그 위성 서비스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 부분은 대부분이 이 인프라와 관련되는 부분의 투자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 최근에 우주 분야는 크게 변화하고 있고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우주 수송 분야에서 재사용 발사체를 이용한 획기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성 분야에서도 초소형 위성이라든지 소형 위성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 탐사가 이제는 그 우주 자원을 가져오는 정도로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의 군사화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목에서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뉴스페이스 시대는 이제 정부 주도로 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전적으로 진행되던 우주 분야가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서 돈이 되는 분야의 우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IT 기술 접목, 소형화, 또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돈이 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우주 개발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우주 비행, 달 탐사까지도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페이스에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부분 IT 업계에서 자본을 축적한 해외 사업 기업가들이 우주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 혁신이 이제 팔콘 9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 2단 액체 발사체인데 1단을 재사용하는 이러한 기술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로켓랩에서 이런 쪽에서는 3D 프린팅으로 엔진을 개발하는 등 굉장히 이제 빠르게 경제성 있는 부분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재사용 발사체가 들어오면서 수송 비용이 이제 획기적으로 절감됐어요. 그 예를 든다면 스페이스X가 킬로그램당 한 5만 달러 이상의 수송 비용이 이제 소요됐었는데, 아리안 5에서는 한 10,000달러가 좀 안 되는 9,000달러 정도 수준. 그리고 팔콘 9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이제 팔콘 헤비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1,400달러 정도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만 달러 정도 하던 게 1,400달러 정도로 급격하게 이제 비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발사 비용이 내려간다는 것은 사업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위성 쪽에서는 또 초소형 위성, 또 소형 위성들의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적게도 위성 통신망을 이제 수없이 많은 위성으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10,000개, 20,000개, 40,000개까지 간다고 하는 이러한 망을 이제 구축을 하고, 또 원웹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군데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저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 부분이 그 전에 유닛 프로덕션 수준에서 이제 매스 프로덕션 수준으로 가면서 생산 비용이 급격히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우주의 상업적 활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형 위성의 수가 이게 과거 10년이라면 앞으로 10년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뉴스페이스 시대에 동참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페이스 시대가 우주의 산업화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우주에는 현재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본다면 우주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기본 원칙에 의하면 우주는 평화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주의 자원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기 때문에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여러 가지 새로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런 방침이
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현재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이라는 큰 원칙 하에 구체적인 문구로는 지구 주변의 궤도에 핵무기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대량 파괴 무기를 배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핵무기나 대량 파괴 무기 이외의 무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우주의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달 협정에 있어서는 달과 달의 천연 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국가의 주권 주장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달 조약에 서명한 나라는 전 세계에 4개밖에 안 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미가입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 인류 공동 유산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다고 국가 정책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그럼으로써 민간의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우주의 군사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데, 발전하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지상군 위주의 전쟁이었다면 걸프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막의 폭풍, 그 작전에서는 항공 중심의 그런 이제 그 전투였고요. 여기에 이제 GPS가 이제 활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항공과 위성과 그리고 네트워크가 총결합되는 입체적인 이제 전쟁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그 유도 무기, 즉 GPS에 의해서 정밀 유도 무기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에 있어서는 100%가 다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전투의 양상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고, 따라서 국방에서의 우주 역량은 과거에는 유용하고 있으면 좋다는 정도에서 최근에는 크리티컬하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달 탐사 또 유인 우주 탐사가 되겠죠. 미국은 과거에 이제 그 아폴로 11호 아폴로 사업 이후에 그 유인 우주 탐사를 이제 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재개를 해서 2024년까지 다시 미국인을 달에 착륙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달에 유인 우주 기지를 건설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나아가 달까지, 아니 화성까지 이렇게 하면서 타 행성에 살아가는 그런 종족으로서 인간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주의 자원 탐사 모델이겠죠. 먼저 이제 뭐 위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여기서 만들어서 수송 서비스를 통해서 달에 가서 여기에서 자원을 탐색하고 자원을 추출하고 그 추출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제품으로 만들고 저장을 하고 활용하고 지구로 가져오는 이런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구축되고 나면 이제 화성에도 이런 모델들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우주 탐사는 비단 미국만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2013년에 달에 착륙한 바 있고요. 2019년에는 달 뒷면에 최초로 이제 착륙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달 토양을 샘플을 추출해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에 일본 최초의 달 탐사선을 보낸 이후에 2010년에는 소행성 이토카와의 샘플을 채취해 갖고 왔고, 또 2020년에는 그 소행성 류구의 토양 채취선을 토양을 채취해서 귀환하는 등 그 우주 탐사에 대한 또 우주 자원에 대한 활용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우주의 산업화, 군사화, 또 우주 자원의 탐사,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주의 교통 관리라는 흐름들이 또 나옵니다. 우주에는 지금 그 우주 파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메가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해서 수만 개의 이 소형 위성들로 이제 위성망을 구축하면서
우주가 굉장히 혼잡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우주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그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런 그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항공기 같으면 아이카오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비행기의 운항을 이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리를 이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세계의 어떤 질서를 바꾸는 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나라가 여기에 이제 그 구속을 받게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선진국은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참 많은 그 업적을 또 실적을 쌓아왔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작은 30년밖에 안 되는 이제 기간이지만 위성에서도 이제 다양한 위성 또 우주인도 한번 갔었죠. 그리고 발사체에서도 많은 이제 실적을 얻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주 분야에서는 위성 분야에서는 우리별 1호를 92년에 처음 올린 이후로 이제 꾸준히 이제 소형 위성 쪽에 발전해 왔고요. 또 실용 위성 쪽에서는 아리랑 위성 1호 그 지구 관측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 지구 관측 위성을 개발해서 이제 5호까지 와 있고, 이제 6호와 7호가 지금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발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주궤도 위성이라든지 중형위성과 초소형 군주위성은 비교적 최근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리도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실제 위성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비교적 소형보다는 크지만 500kg 수준으로 그래도 상당히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목적 실용위성 6호의 이제 시험 영상이고요. 또 이건 다목적 실용위성 7호 사람 키에 비하면 벌써 저렇게 큰 위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주 발사체 분야에도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KSR-1이라고 해서 고체 과학 로켓, 그다음에 2단형인 KSR-2, 그리고 액체 기관으로 만든 KSR-3,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 100kg급 소형 위성을 발사한 위성 발사체를 나로인 위성 발사체를 2013년에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에 의해서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 국내의 독자 기술에 의한 한국형 발사체를 2010년부터 착수를 해서 금년 5월에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누리호고요. 누리호는 1단에 75톤급 엔진 4개를 이제 묶고 2단에 1개, 그리고 3단에 7톤급 엔진 하나를 이제 넣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작년 10월에 1차 발사했습니다만 아주 아쉽게 작은 이제 실수로 이 부분이 성공을 못했습니다만, 그 모든 결함들을 다 보완을 해서 금년 5월에 성공을 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갖는 거는 우리가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다는 뜻으로 일반적인 다른 경우와는 조금 더 의미가 깊습니다. 또 기술 이전이 원천 봉쇄되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 개발 성공은 그만큼 우리의 기술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달 탐사 부분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 8월 5일 날 이제 발사에 성공해서 현재 이제 궤도를 따라서 이제 적실히 가고 있습니다. 항우연이 이제 본체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임무 탑재체가 지질자원연구원, 또 전자통신연구원, 또 천문연구원, 경희대 이제 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탑재체 5종을 만들었고,
또 나사의 협력에 의해서 나사가 하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달 탐사선의 총조립 시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현황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이 이제 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위성항법 시스템 GPS는 미국의 이제 GPS를 쓰고 있는데 미국의 GPS는 오차가 좀 있습니다. 군사 정밀 그 GPS 신호의 경우에는 그 굉장히 정밀하게도 하지만 일반 민간에게 공개하는 다른 나라에게 공개하는 그 오차 신호는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이 있다면 GPS 활용해 가지고 10cm 이하의 그 정밀도를 이제 제공할 수 있고요. 또 항법 신호도 여러 가지 그 장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2035년까지 총 7개의 위성을 개발해서 4조 원의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국가의 계획은 지금 그 동안에 이제 우주 개발은 그 정부의 그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그리고 우주개발 진흥 기본 계획 등을 통해서 착실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우주 분야가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초창기부터 국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꾸준히 이제 수입해 온데 받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8년에 그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 계획이 마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아마 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 계획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지금 현재 돼 있는 계획이고요. 이런 계획들은 앞으로 좀 계속 바뀔 것입니다. 업데이트될 것인데 뭐 정지궤도 이제 GPS 위성이죠. 그 다목적 실용 위성 이런 여러 가지 위성들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도 그동안 저희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공에 이어서 이제 반복 발사하는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곧 착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 분야에서도 이제 달 궤도선이 이번에 발사를 했고 2031년에는 그 달 착륙선이 개발을 해서 우리 발사체로 요거는 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달 궤도선은 미국의 스페이스 X를 활용했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발사체 성능이 아직은 미치지 못하고요. 그러나 이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완료하면 달 착륙선을 우리 힘으로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행성 샘플 채취도 2035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왔고 착실히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주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주가 필요하냐? 사실 우주의 이런 전략적 가치라 그럴까요? 그리고 미래 시장에 대한 새로운 기회 이런 부분들이 우주가 갖는 큰 의미입니다. 우선은 우주는 이 산업이나 과학기술의 핵심 기술일 뿐 아니라 한나라의 생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국방 우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안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지 또 국제 외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 정보 활용을 등을 통해서 국민 삶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한 그 4차 산업혁명과의 접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라든지 수확량 모니터링이라든지 각종 그
사람의 흐름에 따른 매장이라든지 교통체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응용 사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주 인터넷, 우주 관광, 우주 태양광 뭐 이렇듯이 새로운 산업이 또 등장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우주 자원이 이제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진 우주 자원을 채취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그 기회,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고려할 때 우리도 우주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이제 가속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먼저 우리나라의 수준과 한계를 먼저 볼까 합니다. 즉 앞서 우리나라 현황을 설명드린 데서 알 수 있듯이 적외도 지구 관측 위성에 대한 개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성들을 개발했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 위성 분야에서는 이미 수출까지 달성을 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탑재체 분야에서는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레이더 탑재체에 대한 경험, 또 적외선 탑재체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정주궤도 위성 분야에서도 기상위성, 환경위성 등 시스템 개발에 대한 경험은 갖고 있는데 탑재체 분야는 아직까지 수입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상 장비에 있어서는 위성 안테나, 또 위성 수신 단말기 등을 이제 수출하고 있습니다. 발사체 분야에서는 1.5톤급 위성 발사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안에는 또 75톤급 액체 엔진, 7톤급 액체 엔진에 대한 독자 개발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사체 부분은 MTCR이라든지 그 아이타 등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기술이나 부품을 도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완전한 국산화를 달성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 탐사 궤도선의 첫 발걸음을 이제 띄었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주 개발의 한계도 있습니다. 우선 위성 분야에서는 시스템 개발들은 우리가 해왔으나 탑재체라든지 위성 핵심 부품, 또 소재 분야의 국산화가 미흡한 상태가 있고요. 아이타 등 외국의 수출 통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발사체 분야에서는 독자 기술에 의해서 누리호를 개발했지만 아직까지도 재사용 발사체라든지 이런 그 세계 수준과는 격차가 좀 크고, 또 경제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주 발사체를 더 확장하거나 정주궤도 위성까지 발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주 센터의 지리적 한계가 또 있습니다. 이런 숙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주 탐사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다누리 발사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 공감을 보여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탐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느냐 하는 어떤 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이제 우주 산업 역량을 보면 국내 우주 총 생산이 3.4억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그 활용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0.18%에 불과하고 세계 시장의 1%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주 분야의 총 기업체 수는 390개 기업 정도가 되는데, 우주 매출이 1,000억 이상 되는 데는 2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KT셋은 위성통신 방송 쪽이고요. 제조업 쪽으로는 이제 카이가 하나가 이제 1,000억 이상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100억에서 1,000억 미만의 기업이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뭐 세트레가이, AP,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해서 총 14개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그 기업의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많고요. 특히 전체 기업의 66%가
매출액 10억 미만입니다. 또 그 회사의 그 회사의 우주 매출액 비중이 10% 미만인 데가 전체의 5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의 산업 역량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을 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가의 기술적 격차는 아직까지 크고 국력의 차이도 큽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을 고려할 적에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되고 이 민간의 그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 의욕을 국가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 적절히 조화를 시키면서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요. 국방 우주 분야가 새로 많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민간 부분에 축적된 기술을 잘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인 우주 탐사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 아울러서 국제 공동 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대형 우주 탐사 사업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업이니까 이제 서로 분담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보통 우주 개발을 하면 5개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지식 탐구, 그다음에 공공 수요 충족, 상업적 가치, 국가 안보, 국가 위상. 이게 보통 그 우주 개발을 하는 나라의 그 주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예산의 한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5가지 우주 개발 이유를 모두 한꺼번에 다 충족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탐사, 달에 도착하는 것만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독자적인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팔로우에 머물러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숙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국민 1인당 GNP가 우리나라가 3만 4천 불, 3만 5천 불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투자는 미국의 70분의 1, 일본의 13분의 1, 아니면 중국의 13분의 1,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사실 국민 1인당 투자로 하면 일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1인당 우주 투자가 한 14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투자 확대가 동반돼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를 같이 가져가려면 우주 분야는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아울러서 국민을 견인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우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우주 개발은 대통령 프로젝트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를 한 5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우선은 우주 전담 조직, 정부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강력한 추진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여러 다양한 과학기술과 국가 안보, 외교, 산업화 등 포괄적인 국가 요구를 다 담아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범부처적인 총괄 조정 기능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도 나사라든지 뭐 로스코스모스, 프랑스의 크네스, 독일의 DLR 등 다 독립된 우주청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주 쪽에서는 상당히 그 전문적인 지식들이 요구되고 있고 장기적인 그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독립된 어떤 조직에서 이제 몸담으면서 장기적으로 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우주청이 이제 된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 79로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이라는 국정과제 속에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우주 전담 조직이 정부 전담 조직이 이제 생겨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편으로 여러 가지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항공우주청이라 그러면 항공과 우주가 특성이 같은 듯하면서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항공우주청을 해서 어떻게 항공을 담아내야 하느냐 하는 숙제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주청을 둔다면 우주청의 형태가 또 위치가 어디에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또한 숙제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우주청이 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과기부 직속으로 있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들이 이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결국 과기부, 지금까지 우주개발을 담당해온 데가 과기부니까 만약에 과기부 산하에 우주청을 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용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이럴 경우에는 범부처 관리라든지 통합 조정의 문제가 다소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국가우주개발위원회를 상설 조직으로 해서 이런 정책 조율과 조정을 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그 예시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우주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그 국방우주가 외국의 경우에는 우주가 국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민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우주를 할 적에 이미 그 축적돼 있는 민간의 역량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도 중복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렇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수 있는데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뭐 어떤 공동 플랫폼을 개발한다든지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근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지금은 이제 국방부 쪽과 이제 과기부 쪽, 산업부 쪽 이쪽에서 보면 이제 연구 관리 규정에 서로 매칭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달라서 이걸로 인한 이제 비효율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정해야 될 것이고요. 또 민간이 주관할 수 있는 사업 유형, 그리고 또 하나 위성 관제, 운영, 활용 이런 거에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페이스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미국과 같이 이런 뉴스페이스 시대가 아직 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 국내 기업들도 경험을 축적 중에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 또 국내 우주 수요가 제한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 축적이라든지 수익 창출에서 이제 한계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우주 산업화를 이제 추진해 나가는데 큰 숙제고요. 또 이제 우주 산업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업 중심으로만 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봤듯이 정부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건한 정부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정부와 군과 민간이 이제 협력하는 체제와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출연연 같은 경우는 기술 자립 그리고 고도화에 이제 주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차세대 우주 발사체라든지 위성 핵심 부품 같은 거, 또 우주 탐사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부분이 이제 정부 연구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또한 그 우주 산업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려면 이 뭐 예시로 한다면 미국의 뭐 아폴로 11호처럼 이 광복 100주년 우주 개발 프로그램 뭐 이런 가칭입니다. 뭐 이렇듯이 이런 어떤 견고한 국가 우주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이제 민간 우주 역량을 적극적 활용하고 산업체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이제 그 경험을 쌓으면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 민간 산업화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법률 개정도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면 나아가서 이제 그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이제 같이 조정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나사에서 작성한 어떤 정부의 역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뭐 우주개발 초기에는 이제 나사가 이제 모든 이제 주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민간이 이제 소유하게 되고 계약 형식도 이제 코스트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비용이 더 수반되는 것만큼 이제 지원을 더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픽스드 프라이스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질 거고요. 또 나사가 프라임 컨트랙터였다면 이제 민간과 공공 부문이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하는 형태로 바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나사가 민간의 역량을 획득하고 구입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민간이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 마일스톤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바뀔 거고요. 또한 그 동안은 이제 나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를 이제 다 정의를 했다면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나사는 무엇을 한다는 것만 정의를 하고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정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이제 디테일한 어떤 그 리ኳ이어먼트를 그 동안에 이제 쭉 해왔다면 앞으로는 탑 레벨에 대해서만 이제 정의를 하고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또한 비용도 그 동안은 정부가 모든 비용을 다 댔다면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정부와 인더스트리가 코스트를 이제 쉐어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나간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나사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바로 이런 단계로 가기는 어려울 거고 좀 더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산업 규모가 아직은 적어서 국내 수요 확대만 가지고 민간이 이제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수요 확대와 함께 수출 시장 모색이 필요합니다. 자체적인 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면서 정부 쪽에서는 또 뭐 그 ODA라든지 EDCF 차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개도국 시장을 개척하는 걸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 일본의 경우에는 베트남에 이런 EDCF 차관 방식으로 지구관측 위성을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 자체적으로도 스타링크라든지 와넵 등 이런 글로벌 위성 이동 통신망 사업에 뭐 리스크 쉐어 방식으로 참여하면 세계 시장에 그래도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현재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원앱에 3억 달러 정도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지만 위성 제작 물량과는 아직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의 진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선진국이 된다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또 아울러서 국제 우주 외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주 개발 사업이 전부 다 기술 자립화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국제 협력 사업은 굉장히 이제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질서를 규율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간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참여도 부족하고 상호 정보 교류도 이제 제한돼 있습니다. 또 실제 보면 지금 그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참여하겠다는 이제 기본 방침은 확정이 돼 있지만 구체적인 후속 사업은 조치는 아직까지 미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그 대형 국제 우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인 탐사 사업을 한국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그 미국과의 우주 협력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그 아이타라든지 이걸 통해서
부품 수출이나 수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미국과의 그 한미 우주 협력 협정을 2016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우주 협력 대화도 과거 3차례나 이제 해왔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2016년 이후에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 사실 한미 우주 협력 같은 협정 같은 부분은 굉장히 협력하기에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 안에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미 우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국제 우주 외교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국제 협력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예산 지원 시스템이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국제 사업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이제 예비 타당성 부분이 상당히 그 심층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우주 국제 협력 사업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참여하겠다는 커미트먼트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이제 이런 예비 타당성 제도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야 이제 참여를 이제 커미트먼트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개발에 상당한 그 기본 역량은 구축이 됐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그 또 산업 역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또 기술 자립 중심의 이제 위성이나 발사체 중심의 개발 사업만 진행을 해왔는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 국방 우주라든지 우주 탐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우주 산업화의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우주 산업화만 강조가 되면 여러 가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자립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해 나가면서 우주 산업화가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 사이드와 민간 사이드가 협력하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의해서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제 협력에 대해서 잘 미국 선진국을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해외 선진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정보에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